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당대회 때문에 몇 주 동안 자리를 비우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결과는 조금 안타까웠지만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예. 네, 처음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제가 이제 2등으로 시작을 했다가 예. 이제 막 그게 이제 내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어렵게 치른 선거였어요. 네. 저로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해주신 그 지지해주신 우리 많은 당원들께 그리고 네.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회를 드린 이유는 당선되신 분들은 이제 방송에서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아마도 기회가 네.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네, 간단히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시도록 기회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갔고요. 오늘 바로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전망을 좀 총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공동선언이 없는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죠. 이게 지금 10년이 넘는 12년 만에 예.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공동선언 내지는 비슷한 거라도 커뮤니케 비슷한 거라도 좀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지금 그 문제 강제징용 문제 네. 거기에 대해서 일본과의 도저히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측으로서는 지금 양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일본 측이 양보를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일본 측은 하나도 못 내놓겠다. 오히려 이걸 철회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너무 과대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수 쪽에서의 목소리를 빌려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담은 거죠. 예.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너무 이상한 짓 하지 마라라는 경고를 지금 굉장히 보수 쪽에서 세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국과 너무 가까워지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나게 해석해가지고 지금 이걸 한국이 철회한 경험이 2015년도에 있었지 않느냐. 위안부 합의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철회하고 뭐 구상권을 하고 뭐 이럴 가능성도 있고 한국은 항상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뭔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시다 총리 행동을 해라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 쪽에게 이러이러한 선에서는 양보를 하겠다라는 것도 못 내놓을 뿐더러 더군다나 공동선언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양자 그 예. 정상회담이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신 이제 이번에 오늘 공동선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네.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네. 그 당시에 그 실무 작업만 해도요. 그 선언문이 나오기까지 8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한일 관계는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네. 이 선언문 작성하는 그 문구 하나하나 만드는 거에 예. 그 양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아마 치열하게 붙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큰 틀에서 결단을 일단 내렸고 그 실무 작업은 앞으로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선언문도 있고 또 이제 지금의 여러 가지 현실을 담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단 시작했다. 예, 그동안에 그 아무런 저것도 없고 완전히 최악으로 가고 있는 이 한일 관계를 새로 회복하고 예. 시작을 했다라는 게 저는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뭐 대통령실도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게 어쨌든 선언문을 만들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시간이 부족했는데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서두르지를 않으면 사실은 서두른다는 게 결국은 결단의 문제예요. 한일 문제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과연 선택하고 결단하고 이런 게 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 부담을 다 안고도 이걸 빨리 선택을 안 하면 우리는 한일 관계 아무도 못 풀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대통령께서 이걸 결단을 먼저 하고 먼저 앞장서서 나가신 거죠, 한 걸음을. 네. 그럼 그 다음에 후속 절차는 맞춰서 하는 거지. 후속 절차가 이미 다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는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게 한일
회담 있기 전에 발표됐던 게 이제 3자 변제안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3자 변제안인데 당시 박진 장관은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좀 그런 기대가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요. 아무래도 서두르는 이유는 뭐 G7 히로시마 그 회담 때문에 그러겠죠. 빨리빨리 해가지고 좀 G7을 가야 되거든요. 시간은 얼마 없고 지금 서두르는 이유는 너무 빤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압력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미국은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자유나 민주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지금 서두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두르려면은 사실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취임 이후부터 했더라면 벌써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네.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 조치, 설득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요. 박진 장관도 여러 가지 자리에서 그 부분을 좀 깨름직하게 생각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본인의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듯이 내 아이디어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부의 얘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무리하게 시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뭐라고 그래요? 서두른다는 느낌이 밖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교는요,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외교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이번에 일본 측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전범 기업이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탁 물러난 부분에 대해서 이것 정도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사전 조치가 필요한데 일본이 깜짝 놀랄 정도로 과속 질주를 했다고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강제동원 얘기가 이제 다시 반복될 일은 없을 거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대통령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간다고 누가 지금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얘기를 대통령 혼자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특히 일본 외교가 이렇게 복잡한 내용인데 일본 외교를 현인 정치, 철인 정치 하듯이 막 밀어붙이거든요. 이건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대통령 혼자 간다고 이 과거 문제가 일소에 해결될 것 같으면은 이 과거 문제 이렇게까지 길어질 리도 없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예. 그 3자 변제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발표했고 일본에 일단 성의 있는 조치가 뭐 나온 건 확정된 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좀 외교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일본의 이제 피고 기업이 그 이 재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3자가 이제 변제하는 그 안이 결국은 재단 만들어서 이제 재단에서 배상하는. 예, 우리나라 지금 행안부 산하에 재단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보니까 일제 강제 동원 그 피해자 지원 예, 맞습니다. 재단 이제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일본의 피고 기업이 거기에 참여하느냐, 예, 안 하느냐의 이제 문제이겠죠. 예.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여를 하면 이제 나중에 구상권 문제는 저는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예. 그 참여를 만약에 안 하더라도 네. 성의 있게 일본 정부가 그 비슷한 방식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고 기업이 직접 들어오는 건 자기들로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 그 제3의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대신해서 예. 그런 걸 성의 있게 해준다면 저는 그 우리로서 양자가 서로 한일이 그냥 그 선에서는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그 솔직한 화법으로 얘기했다라고 봐요. 네.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모든 문제를 이 한일의 문제를 후벼 파서 감정적 대립 관계로 가는 거. 이게 미래 우리 후손을 위해서 맞냐. 네. 그렇게 가지 말자. 예.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강제 이 그 징용당하신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2차 피해 보상을 한 것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해법,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게 아마 외교적인 우리 계속 내려왔던 그 해법이었을 거예요. 예. 그 해법의 연장선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신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뭐
본인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한 거는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외교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 정부가 갖고 왔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가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거를 망치신 분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이걸 다 깨버렸잖아요. 여태까지 외교의 그거를 전부 다 깨버리고 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해오셨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박살을 내신 겁니다. 네. 그거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새로운 걸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법조인이시니까요. 법조인과 네. 하나 여쭤보겠습니까? 그 지금 재단이 두 개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피해자 지원 재단과 이제 미래 청년 기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참여해 있는 경제 단체가 이 청년 재단에 출연할 수는 있다. 다만 이 피해자 지원 재단에는 돈을 안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 기업들만 출연을 하게 될 텐데 이 피해자 지원 재단이 삼자 변제를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게 좀 쟁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삼자 변제라는 것도 사실 법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자체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문제를 자꾸 법률적인 걸로만 얘기를 하면 다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청년 기금 만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그 우회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저는 제가 말한 그게 솔로몬 해법이 될 수 있다. 아, 예.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일본 정부가 그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되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법률적으로 맞네 안 맞네 이렇게 따지는 거는 그거는 외교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우리는 지금 실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걸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 사실 우리 정부가 삼자 변제안을 내놓으면서 뭐 쿠션을 여러 군데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범기업 피고기업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좀 보여줬으면은 이번에 풀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데요. 지금 전범기업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걸 딱 하고 이걸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리고 65년 창국권 협정으로 끝났다고 그러는데요. 65년 창국권 협정하고 전범기업의 문제를 묶어버렸기 때문에 일본이 꼼짝달싹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제3자 변제라는 얘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3자 변제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3자 변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이 재단 문제가 아예 여기서 딱 끝나버리게 되고 엉뚱하게 지금 미래청년재단 문제를 하는데 미래청년재단 가지고 이 원래의 재단 문제를 희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본 정부가 자기 발을 묶은 겁니다. 65년 청구권 협정 문제하고 전범기업이 들어오는 문제를 딱 묶어버렸기 때문에 네. 해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정부가 양보를 요구를 했고 이걸 더 좀 밀어붙였더라면 아마 양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었을 텐데 이것을 윤 대통령이 또 무장 해제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이게 정권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같은 당에서도 정권이 바뀌는 상황이 되면은 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나 정서를 봤을 때 유지되기가 매우 어렵고 이 내용을 아니까요. 네. 지금 자꾸 일본의 보수 쪽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띄우지 마라라고 기시다 총리를 압박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에요. 네. 그러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똑같은 문제라니까요. 1965년도에 그 청구권 협정을 했고요. 네. 한일조약 맺었잖아요. 네. 그건 조약이에요.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고민을 했던 거예요. 네. 이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끝났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노무현 대통령은 제3자 변제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이 2차 보상을 정부가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마음속에 1965년에 청구권 협정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그걸 말하자면 어겨버린 거라니까요. 약속을 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의 정신, 노무현의 했던 뭐라 그러니까 이 정책 방안을 네.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한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민주당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똑같은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네. 어떻게 보면 1965년도의 조약,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는 그 조약하고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국회가 해결해야 되는데 국회는 아무런 해결도 또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연장선상으로 제3자 변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3자 변제가 사실은 별거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똑같이 정부가 예. 하겠다라는 네. 의미와 같은 거거든요. 이 얘기만 나오면 민주당에서 얘기를 안 한다고 하시는데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때도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촉구를 했는데 일본이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일본이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라도 하자. 그런 거지. 그걸 인정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의 상황이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근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이 대법원 판결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거든요. 근데 대법원 판결의 정신은 전범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얘기가 다시 노무현 대통령으로 돌아가는 것은 일단 끊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게 이제 배상, 피해 배상에 대한 얘기고요. 피해 배상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려면 사과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표현이 어느 정도 수위로 오늘 나올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김대중, 예. 예, 오부치, 그 다음에 노무현,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저는 이어진다고 보고요. 네. 사과는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사실 사과해야 되죠. 예. 가해자는 원래 그게 맞아요. 예. 그게 감정적으로.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양 국가 간의 어떤 외교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담아내느냐.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이제 보여주는 어떤 말하자면 그 어떤 기준, 수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수준에서 아마 담아낼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기자회견에서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거기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전망은 좀 해볼까요? 전망은 아마 뭐 그 금방 말씀하신 그 25년 전에 그 정도 수준을 정신을 뭐 잊지 말자 정도를 되풀이할 텐데요. 지금 문제는 사실 그 사이에 50번이 넘는 사과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반성하고 나서 뭐 일본의 최고위급들이 반성을 하는데 돌아서면 바로 욕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성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반성의 의미를 진정으로 담을 수 있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다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틀림없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그냥 흘러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수 쪽에 일본 보수 쪽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너무 찬송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깊이 아마 기시다 총리가 인식을 하고 오늘 기자회견에 임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핵심이요. 이제 이게 회복이 되면 그 한일 이제 우리가 한일 간에 맺었던 군사정보 보호 협정도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보복으로 또 수출 규제 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이제 회복이 될 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예. 그러면 지금 북한의 저 말도 안 되는 지금 미사일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 그다음에 중국의 지금 대만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 네. 그다음에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상황, 이 모든 게 저는 점차적으로 그 우리한테 유리하게 그 풀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지점까지 다 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외교니까요. 우리나라 국익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결과 보고 내일 또 대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근로시간 그 개편안 정부가 발표했던 건데 이거가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연일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 좀 유연하게 가야 하지 않는가. 네. 뭐 그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예, 뭐 유연하게 가긴 가는데 유연하게 가자라고 한 번 얘기하면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이제 그게 이제 좀 덜 세련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제 참모진들과 네.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그 선거를 통하면 많은 분들을 만나요.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많이 만나셨지 않았겠어요? 그 예. 대선 기간 중에. 네. 그러니까 이 근로시간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걸 들으셨기 때문에 그 대원칙은 좀 유연하게 가자. 아마였을 거예요. 예. 근데 이 노동부가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렸고 대통령의 뜻까지 오늘 60시간을 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뜻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대통령이 지시해서 노동부가 내놓은 것을 다시 대통령이 뒤집은 거기 때문에 할 말은 없죠. 근데 지금 아마 대선 기간 중에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이 얘기를 실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토론 과정이나 이렇게 보면은 저도 기억이 나고요. 주 52시간을 어겼을 때 범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은 거고요. 네. 또 그 부문에 따라서는 주 52시간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부문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많이 들은 것을 갑자기 그것을 대처하는 조치로 주 69시간으로 껑충 올린 것은 너무 그 회사 사정이나 특히 직장인들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노사 관계가 그렇게 수평적이지도 않고요. 네. 특히 직장에서 월급을 몇 달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은 휴가도 법에 정해져 있는 휴가도 눈치를 보고 가야 되고 더군다나 연차를 내 맘대로 쓴다? 그건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냐라는 얘기를 젊은 사람들이 특히 직장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거죠. 네. 이걸 너무나 무식하게 물어붙인 거고요. 지금 저는 여기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쓰기 해가지고 바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관료 시스템이 다 망가졌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상하 좌우 대화를 좀 하세요.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정책 우리가 쭉 얘기했던 한일 관계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전에 학령 문제도 그렇고요.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화내면 된다라는 건데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고요.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건 제발 정책을 특히 중요한 정책을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치혁신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 논란이 좀 많이 됐던 겁니다. 당원 80조가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한다라는 조항인데 이걸 아예 삭제하는 걸 좀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네. 여기에다 제도적 장치를 좀 더 추가를 해서 사실 이 조항이 이미 원래 원안이 있고 개정안이 있고 지금 또 바꾸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예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조항이 살아 있어도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돼도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제도적 장치나 여러 가지 인선이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고 나서도 대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지경에 와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정치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아부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사글이 아예 그냥 다 싹을 잘라서 없애버리자라는 건데 이렇게 아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당이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이 80조는요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하도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그럼 그 싹을 잘라내자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지금 키워서 나무가 돼 있는 것을 아예 그걸 없애버리자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건 당 개혁위원회가 아니고 당 이거 후퇴위원회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최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뭐 다 좋은 거죠. 원래 민주당이 지금 뭐 너무나 비상식적인 거고, 예. 그 다음에 뭐 인적 쇄신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있는 상태에서 인적 쇄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은 그냥 놔두고 예. 주변만 어떻게 좀 고쳐서 가보자 뭐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뭐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예. 국민들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예. 이재명 대표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화면에서. 예. 저희 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을 민주당이 아마 저는 민주당에서 상식적이고 정상적이신 분들이 없으시겠냐고요. 다 소가리를 하고 계시겠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한 번은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예, 그럴 때는 결국은 가결될 것이다. 체포 동의할 것이다. 예.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은 더 몸이 달겠죠. 어떻게든지 80조도 아예 없애야 되고, 예? 어떤 식으로든 그 주변에 막 모양새 갖춰갖고 인적 쇄신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하고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표 지켜서 옥중에서라도 공천을 하게끔 만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모습 자체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라는 그 사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신경민 의원님께서도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 최고위원인 박찬대 의원도 사실 여기에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아까 조직 개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 민주당 의원들의 인터뷰를 관련된 내용으로 묶어봤습니다. 예, 준비가 되면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저 언론에서는 제가 송영길 대표, 문재인 대표도 다 그만뒀다, 너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스크립트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네. 일단 저 전면적인 당직 개편 다 해라. 예. 근데 앵커가 묻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죠? 그때 이제 송영길도 문재인도 그때 다 그만뒀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론, 저도 그거 비슷합니다. 단계적 퇴진론이죠. 단계적 퇴진론. 네네네. 동의하신단 말이군요. 이 A 의원 주장에. 근데 연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죠. 멀어요? 멀죠. 연말이라고 하는 것이. 왜요? 내년 총선이 4월인데 예. 연말이면 그때는 이제 뭐 거진 총선입니다. 분위기는 쇄신을 할 필요가 있고 네. 지금 위기적인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번 이제 이탈표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문제는 인적 쇄신의 개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인적 쇄신 한번 또 수용하면은 이 당대표 목표가 총선 앞두고 이제 당대표를 이제 갈아보자는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당대표가 물러나지 않은 한은 지속적으로 당대표 물러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이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질서 있는 퇴진론이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조홍천 의원은 단계적인 퇴진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뭐 퇴진 얘기도 나오고 인적 쇄신 얘기도 나오는데 아마 인적 쇄신 얘기가 먼저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사무총장까지를 포함한 인적 쇄신을 한다 그러면은 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총장은 절대로 안 돼. 이런다면은 그 인적 쇄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 정도는 포함이 돼야 어떤 울림이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당에 있는 사람들이 또 현역 의원들이 정말로 인적 쇄신을 하려고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사무총장은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을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기소 시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도 사무총장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천 과정에서 쭉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칠 사람이 사무총장이거든요. 네. 사무총장과 전략부총장 그리고 조직부총장 이렇게 해서 그게 쭉 사무총장 단을 형성을 하는데요. 사무총장이 포함되지 않는 인적 쇄신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지금 아마 뭐 이렇게 적당히 양보하는 선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래 애썼네. 예. 정말로 뭘 하려고 그러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명계 입장에서는 안민석 의원과 뭐 같은 얘기일 텐데 친명계 입장에서는 조직 개편을 시작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계속해서 언급을 할 거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이제 뭐 사법 리스크, 특히 2차 체포동의안의 처리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이것이 지난번처럼 되거나 지난번보다는 좋은 성적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만약에 지난번보다 나쁜 성적표를 받거나 아니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지난번하고 비슷한 성적표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위상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만약에 가결이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당에 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러면 가결이 됐을 경우도 지금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상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전 비서실장이 예. 갑자기 유명을 달리함으로써 이게 지금 모든 상황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후에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시나리오를 고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예. 최고위원께는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SNS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의 수박 실적이라는 포스터가 이제 SNS에 돌아다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게 우리 지지자가 아니라 다른 쪽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형사 고발을 지금 검토 중인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조직이 내부에서 안 될 때요. 무너질 때 이런 현상들이 막 벌어져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또 누군가는 이거는 외부가 침투해서 한 거다. 막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어찌 됐든 그게 외부이든 아니면 내부이든 지금 사실 그 민주당 내 개딸들이라고 불리어지는 분들이 네. 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하는 그 모습들이 일단은 볼 때 국민들께서 볼 때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상식적이지 않는 분들이 지금 그것만 하시겠나?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공격을 안 하겠나? 라는 생각을 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인적 쇄신 얘기하는데 인적 쇄신이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만 내려오면 인적 쇄신이지 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얘기해도 민생이라는 단어가 들리지를 않아요. 그냥 이제 내려오시지. 비서실장도 저렇게 힘들게 가셨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메신저가 일단은 그 신뢰와 진정성을 다 잃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거는 뭐 남 탓, 뭐 탓,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오지만 소용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각 당의 상황이 좀 혼란스러운 여당은 지금 많이 수습이 됐죠. 민주당의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총선 이제 한 1년 하고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렇죠. 이제 선거구 획정이 1년 전에는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건 원칙적인 얘기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지금에서야 지금 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선거법을 어쨌든 위성정당이라는 폐해가 드러났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두 분께 짧게 이 얘기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의원 정수를 어쨌든 먼저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300명이 어떻게 보면 감정적 한계선이에요. 300명을 넘겨야 된다는 얘기를 국회에 관련된 사람들, 의장을 포함해서 각 당이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의 제도 300명 안에서는 무슨 제도를 해도 이게 안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300명의 이 실링, 이것을 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에 아마 관건이 될 거고요. 예. 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서 이 300명을 깨야 된다는 얘기가 모기 소리만큼 있었는데 예. 그게 뭐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저히 이걸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 실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생겼고 지금 지방 소멸 얘기가 나오면서 인구 문제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터지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선거구를 많이 바꿔야 되는. 많이 바꿔야 됩니다. 지금 아마 수도권은 선거구를 늘려야 되는 요구가 폭발 직전이고요. 지방은 통폐합을 해야 되는 요구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네. 이걸 이번에 어떻게 도농복합이건 하건 뭘 하든지 간에 300명이라는 이 실링, 네.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도저히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0초 정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300명 그 넘기는 거를 만약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당이 만약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반대인 사람들은 300명을 지켜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절대 늘리는 거에 반대한다.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총선 전략인 왜냐하면 거죠? 총선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00명은 넘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각 당에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거제도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정리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